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잠을 잔 여신선. 옛날 하늘나라에 젊은 두 남녀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젊은 남신선과 여신선은 외모를 가꾸는데 열중했습니다. 남신선은 열심히 운동을 했고 여신선은 아름다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잠을 잤습니다. 여신선은 잠을 자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요. 남신선도 자고 있는 여신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신선과 건강한 멋진 남신선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요. 젊은 남여신선이 하늘나라에서 노니는 모습은 모두들 미소 짓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두 신선은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기다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선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실수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된 신선이 인간에게 들키게 되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 인간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혈기왕성한 두 신선이라고 해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신선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잠깐만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무척 궁금하단 말이야. 여신선은 간절하게 남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신선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름다운 여신선이 조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시간에 우리는 잠을 푹 자면 돼.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잠이 들면 우리는 그때 일어나서 내려가는 거야. 어때? 인간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올라오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여신선은 남신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신선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여신선이 워낙 잠이 많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도 늦잠을 자게 된다면 인간들에게 들키기가 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신선이 스스로 잠을 푹 자고 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 남신선도 슬며시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인간 세상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내려갔다 오자. 대신 꼭 인간들이 깨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오는 거야. 남신선의 말에 여신선은 오늘 밤에 내려갔다 오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두 신선은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두 신선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올라갈 시간이 가까워오자 여신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하루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내려와 볼 걸 그랬어.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 여신선은 조금만 더 머무르자고 남신선을 졸랐습니다. 남신선도 내심 더 머무르자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하늘나라에 가보았자 아무 부족함 없는 생활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것은 젊은 두 남녀에게는 따분할 뿐이었지요. 하루만 더 숨어 지내자. 사실 인간들이 오지 않으면 이곳에 더 머물러도 되지 않겠어?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 역시 인간들이 올지도 모르는 곳에 여신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숲속에 숨어서 인간들이 오는지 기다리자. 신선들이 내려온 곳은 깊은 산 골짜기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날이 어두워지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남신선과 여신선은 그날부터 인간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곳에 둘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시간이 흘러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선 둘은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신선과 여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둘도 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서로 상의를 한 끝에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 되기 전에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여신선은 아이들이 생기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터라 마음껏 자고 하늘나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여신선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들과 남신선이 계속 깨웠지만 여신선은 조금만 더 자고 가야겠다고 했지요. 할 수 없이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기다려야 했고 남신선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머물면 안 될까요?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신선을 강제로 깨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여신선은 또 늑장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신선 가족은 산속 깊이 물을 뜯어온 부지런한 아낙네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선들은 인간에게 모습을 보인 죄로 빛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지요. 남신선은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신선이라는 것도 있고 여신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고 그녀를 밀쳐버리고 말았지요. 그녀는 그녀대로 하루만 더 머물렀다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렇게 싸우던 신선 가족은 인간 세상에서 산으로 굳어져 변해버렸습니다. 마이산에 가보면 이들이 지상으로 추락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떨어진 수마이봉은 지금도 화가 가시지 않은 남편의 형상이고 등을 맞댄 채 서편으로 돌아앉은 암마이봉은 잔뜩 돌아진 아내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덩치는 작지만 오똑한 수 마이봉 밑에 있는 봉우리는 두 아이의 형상이며 나도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인을 잡아 가거라. 옛날 충청감사 민정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곧고 정직하여 스스로 법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해 농사짓는 소를 자꾸 잡아먹어 농사를 지을 소가 부족하였습니다. 민검사는 중통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해에는 감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사는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큰 일을 치르거나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민감사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러 이곳 저곳을 다녔습니다. 고을을 두루 살피다가 읍에 사는 매제 정보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매제인 정보인은 성격이 소탈하고 쾌활하였지요. 그는 오랜만에 만난 처남을 대접하려고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를 잡아 밥상을 차려주었지요. 정보인은 민감사에게 고기를 먹도록 권하였습니다. 형님이 오래도록 고기 맛을 못 보셨다기에 송아지를 잡았소. 이 말을 들은 민감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기지 못하거니와 매제 또한 도민의 신분으로 법을 어기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데리고 온 관속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냉큼 가서 이 댁의 하인을 잡아오너라. 관속은 하는 수 없이 매제인 정보인에게 말했습니다. 부득이 소를 잡은 하인을 데려가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정보인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는 하인이 없고 두 내외만 살고 있다. 그러나 감사의 영이니 어길 수가 없구나. 정보인은 부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부인이 대신 가주어야겠소. 정보인의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관속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정보인은 큰 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소는 내가 잡았으나 음식은 부인이 만들었으니 어서 내 부인을 잡아가시오. 그러고는 죄를 다스리시오. 관속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감사의 여동생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겠어요? 관속은 앞서가는 민감사에게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관속의 말을 들은 민감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감사는 정보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동생과 정보인을 안방으로 불러 사과를 하였지요. 아마도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군. 그리고 그대들이 말 없는 충고를 달게 받겠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함부로 소를 잡지 않는 한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에게 잡혀간 수로 부인.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순정공은 부인과 함께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릉으로 가자면 동해 바닷가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지요. 바닷가의 절벽에는 철쭉꽃이 빨갛게 피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꽃을 가지고 싶네요. 누가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 줄 수 없을까요? 수로 부인은 절쭉꽃을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인들은 수로 부인의 말에 절벽을 쳐다보았지요. 절벽은 너무도 높고 가팔라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는 절벽의 꽃을 갖고 싶어 하오. 조금 더 가다가 낮은 산등성이에 있는 꽃을 꺾어 달라고 하시오. 남편 순정공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 드리겠소. 노인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께서 어떻게 저 가파른 절벽의 꽃을 꺾을 수 있겠어요? 수로 부인은 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꽃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노인은 위태로운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떨어질 것만 같았지만 곧 절쭉꽃 한 알음을 꺾어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노래를 부르며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쳤습니다. 수로 부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꽃을 바친 노인은 벌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정공이 임회정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지요. 갑자기 바다의 용이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로 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순정공은 발을 굴리며 하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때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부근의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세요. 노래를 부를 때 막대를 치면서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다시 물 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맙소이다. 순정공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대로 땅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지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가 만일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동해 바다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 속 용이 그제야 수로 부인을 데리고 나왔지요. 수로 부인은 다친 데가 없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부인, 바다 속이 어떻습니까? 순정공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큰 궁전이 있고 음식은 맛과 향기가 뛰어났습니다. 그 음식은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 같았지요. 부인의 말에 모두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로 부인의 옷에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맡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향기였지요. 대장 장이와 이완은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집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도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지요. 이완의 집 근처에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자주 들려 심술궂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각종 농기구를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었지만 그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말 발굽에 박는 징을 유난히 많이 만들었지요. 대장장이는 뜨거운 물에 달구어 두들겨 만든 징을 일단 땅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것들을 식히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징이 식으면 다시 모아서 목판에 담아두곤 했는데 장난기가 많은 이완에게는 이 징이 또 하나의 장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허구한 날 대장간에 들러 대장장이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대장장이가 만든 것들을 갖고 놀곤 했는데 대장장이로서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대감집 도련님인지라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이완이 징을 갖고 놀다가는 슬그머니 하나씩 가져간다는 사실을 대장장이가 알아차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와서 노는 척을 하다가 하나씩 가져가니 그냥 둘 일은 아니었지요. 이에 화가 난 대장장이는 대감댁에 이 사실을 구하려고도 했지만 자신의 얘기를 대감이 자칫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오히려 남의 귀한 아들을 모함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지라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장장이는 이완을 단단히 골려줄 묘안을 생각을 해냈지요. 대장장이는 식히지 않은 징을 몇 개 목판에 담아놓고 이완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이완은 어김없이 심술기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늘 하는 대로 목판의 징을 주어서 헐렁한 구멍바지 속으로 넣는 것이었지요. 순간 뜨거움에 못 이겨서 엉덩방아를 찢는 게 아니겠어요. 대장장이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완은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랑이 어딘가는 화상이 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동안 못된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지. 그러나 이완이 이쯤에서 물러날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지요. 이완은 잘 익은 사과를 들고 대장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맛있게 먹고 다른 하나는 손에 들고 있었지요. 이를 본 대장장이는 어린 그를 졸랐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과일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대장장이도 무척이나 먹고 싶었던 것이지요. 도련님, 그 사과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나는 2개 다 먹어야 하는데. 대장장이는 다시 졸랐습니다. 도련님 댁은 잘 살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먹는 것은 좋은 일이랍니다. 이완은 마치 고심을 하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쥐고 있던 사과를 대장장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빛깔이 아주 고운 사과는 누가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대장장이는 일하던 검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사과를 쥐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한 입 깨물던 대장장이가 갑자기 펄펄 뛰면서 침을 뱉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똥냄새 나는 사과를 주다니. 사람을 골탕 먹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대감집 도련님이라지만 너무 심하네. 대장장이에 대한 복수로 냄새나는 사과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완은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니놈이 먼저 나를 속였으니 아가리에 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철없는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처럼 이완에게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당시 조선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왕은 전국의 대장장이들에게 나지나 쟁기 대신 칼과 창을 만들도록 했고, 징을 만들던 사람들에게는 말의 징과 편자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워낙 다급했던 터라 대장장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지요. 10일 안에 말의 징을 자그마치 10섬이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밤낮을 쉬지 않고 징을 만들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일이 뻔했습니다. 이에 대장장이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유한은 대장장이를 불러 자기 집 광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광 안에는 말국 석섬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대장장이는 나이 어린 이완의 장난이 앞을 내다본 선견 지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군을 물리친 양만춘.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에게 패한 수나라는 곧 멸망하고 당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에 이르러 땅을 더욱 넓히려고 고구려를 침략하였지요. 고구려 보장왕 4년에 당 태종은 30여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하를 건너 요동 일대의 성을 치고 안시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안시성은 요동성에 비하면 작은 산성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당나라 군사가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더 진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안시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5만 명의 군민을 거느리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요. 양만추는 이런 사태가 닥쳐올 것을 대비하여 젊고 힘있는 젊은이를 모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양만추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후방에서 뒷바라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안시성이 1년쯤 적에게 포위를 당한다 하더라도 끄떡없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한 안시성 사람들은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와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모두들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적이 포위를 했는지 적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첩자를 통해 안시성 안의 상황을 보고받은 당태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하를 주름잡는 당태종인데 싸움이 시작되었는데도 태연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안시성 사람들을 보고 간담이 선을 했지요. 당나라군이 안시성 밖에 진을 치자 고구려에서는 고연수와 고혜진에게 말갈군사 15만 명을 주어 안시성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서 당나라군에 패하여 당태종에게 항복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자 안시성은 이제 양만춘 혼자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사기가 하늘로 치솟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안시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양만춘은 안시성 둘레에
밭갓 개천과 안 개천을 파놓고 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밭갓 개천은 물이 많았으나 폭이 좁아 건너기가 쉬웠지요. 밭갓 개천에서 몇십 걸음을 가면 안 개천이 있는데 안 개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흙으로 쌓은 토성벽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선봉장은 토성벽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웠지요. 그러나 밭갓 개천을 건너려고 하자 안시성에서 고구려 군이 쏘아대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나라 군이 밤을 이용하여 밭갓 개천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물줄기가 밭갓 개천을 덮쳤습니다. 사람 살려! 밭갓 개천을 건너려는 당나라군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서로 살겠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때 갑자기 불꽃이 하늘로 오르더니 안시성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루에서 불붙은 집단 덩어리가 마구 쏟아져 내렸지요. 바깥 개천에서는 물로 또 안 개천에서는 불로 공격을 당하니 당나라군은 갈팡질팡 싸울 생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도 당나라군은 악착같이 안시성 성벽을 넘으려 하였지요. 이를 놓치지 않고 안시성 성루에서 불화살을 쏘아 당나라군을 공격하자 당나라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싸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똘똘 뭉친 안시성 사람들은 끄떡이 없었지요. 여름이 가고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다 못한 당나라군은 안시성 높이만한 토산을 만들어 공격하기로 하였지요. 그러나 토산 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구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주의 9월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서 당태종도 어쩔 수 없이 안시성을 포기하고 말았지요. 거대한 당나라를 세우는데 활약을 한 태종이 온 힘을 다해 싸웠어도 한낱 조그마한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희생자만 많이 낸 채 쫓기듯 되돌아서야 했습니다. 비록 적이기는 하지만 양만춘이 이끄는 안시성 사람들의 놀라운 용기와 전술은 칭찬할 만하다. 태종은 비단 100피를 말에 실어 양만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새끼줄로 곰을 잡은 할아버지.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부지런한 농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밭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어 놓았지요. 정성으로 옥수수 밭을 돌본 할아버지의 밭은 어느새 탐스러운 옥수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거두어 드려야겠다 싶었지요. 나를 잡아 옥수수를 막 따려는데 덩치가 집채만한 곰이 으르렁대며 나타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옥수수를 심었나? 주인 허락도 없이 심었으니 반은 내 거야. 그럼 어서 가져가시게. 겁에 질린 할아버지는 곰이 하는 짓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곰은 크고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서 가져갔지요. 쓸만한 옥수수를 다 빼앗긴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무를 심었습니다. 무는 잘 자라서 할아버지 팔뚝보다 훨씬 더 굵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거두어 드려야겠다 싶었지요. 나를 잡아 물을 막 뽑으려는데 그때 곰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물을 심었나? 주인 허락도 없이 심었으니 반은 내 거야. 그럼 어서 가져가시게. 분하고 억울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곰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곰은 크고 통통한 무만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자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머루들이 까맣게 달려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머루를 잔뜩 따서 지게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영감, 그것은 무엇인가? 머루라네. 아니, 그 맛있는 것을 혼자만 먹으려고 했어? 오늘부터 당장 한 지게씩 나와. 곰은 두툼한 손으로 가슴을 치며 겁을 주었지요. 알았네. 할아버지는 곰에게 날마다 머루를 따다 주느라 나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머루를 따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다리를 다쳤느냐? 이 산에 덩치가 집채만한 곰이 사는데요. 날마다 먹을 것을 바치라고 겁을 주잖아요. 산 비탈에서 열매를 따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런 몹쓸 곰을 봤나. 이러다 너나 나나 곰 등살에 얼마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곰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노루에게 소근소근 거렸지요. 할아버지는 찌개에 머루를 가득 싣고 곰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 머루 따왔네. 그나저나 사냥꾼이 곰 사냥을 왔다고 난리가 났던데. 뭐야? 곰은 사냥꾼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리 숨어있던 노루가 내는 소리였지요. 어서 숨게나. 사냥꾼이 왔나보. 곰은 잔뜩 겁을 먹고 지게 밑으로 숨었습니다. 영감님, 곰 한 마리가 이리로 지나가는 걸 못 보셨소? 노루가 사냥꾼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을 했습니다. 못 봤다오. 그러면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장작이라오. 장작이라면 새끼줄로 묶어야지 왜 그냥 두셨소? 묶어, 어서 묶어. 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끼줄로 곰을 꽁꽁 묶었지요. 노루가 능청스럽게 또 말을 했습니다. 장작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사냥꾼 친구들을 불러 도와줄까요? 곰은 덜덜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굴려 내려보내면 된다고 말을 해. 그냥 굴려 내려보내면 된다오. 잘 보시오. 할아버지는 꽁꽁 묶인 곰을 산 아래로 힘껏 밀었습니다. 곰은 구르고 또 굴러서 멀리 아주 멀리 굴러갔습니다. 그 뒤로 못된 곰은 다시는 이 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를 간 총각. 옛날 옛적에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한다고 바빠졌지요. 그런데 총각은 마당에 좁쌀 몇 톨 술술 뿌려두고는 느긋이 누워 쿨쿨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잘 익은 곡식을 거두었지만 총각은 달랑 좁쌀 한 톨밖에 남는 게 없었지요. 이 좁쌀 한 톨 미천 삼아서 세상 구경이라도 해야지. 총각은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간 총각은 날이 어두워지자 산 아래 밥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요. 할머니, 제 보따리를 잘 맡아주세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받아 장에 넣으려 하다가 떼굴떼굴 굴러나온 좁쌀 한 톨을 보았습니다. 웬 좁쌀이람? 그때 찍찍거리며 쥐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주었지요. 총각은 눈을 뜨자마자 좁쌀부터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돌려주세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그럼 보따리 속에 든 게 겨우 좁쌀 한 톨이었단 말이오. 그 좁쌀은 어젯밤에 생쥐가 먹어버렸는데, 그럼 제 좁쌀 먹은 그 생쥐를 잡아주십시오. 총각은 생쥐를 내놓으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기어이 생쥐를 받고 길을 떠났지요. 다시 밤이 깊어져 어느 초가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제 생쥐 잘 맡아주세요. 집주인은 달랑 생쥐 한 마리 데리고 다니는 총각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생쥐를 마루 기둥에 밧줄로 잘 묶어두었지요. 그런데 밤중에 고양이가 생쥐를 날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어김없이 맡긴 생쥐를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진땀을 흘렸지요. 그게 말이지, 가끔 들락거리는 고양이가 잡아먹은 모양일세. 그럼 제 생쥐를 먹은 고양이를 잡아주십시오. 총각은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고양이를 받고서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나무꾼 집에 맡긴 고양이가 개에게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총각은 이번에도 그 개를 받아왔지요. 하지만 개도 어느 집 당나귀 발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당나귀를 받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 깊은 산속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험상궂은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이봐, 총각, 갈 길이 험하니 우리 집에 하룻밤 묵어가지. 총각은 겁이 덜컥 났지만 그럼 제 당나귀를 잘 맡아주세요 하고는 뒤따라갔습니다. 사내들은 총각 몰래 당나귀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러고는 거짓말을 했지요. 당나귀가 황소불에 받쳐 그만 죽어버렸다네. 아이고, 내 당나귀. 아이고. 총각은 사흘 밤낮을 울고 불고 버둥대면서 당나귀를 죽인 소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도 두 손을 번쩍 들고는 아까운 황소를 넘겨주었지요. 총각은 황소를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을에 들고 나온 좁쌀 한 톨이 겨울이 되자 황소가 되었구나. 총각은 황소를 몰며 눈밭을 날듯이 걸어갔습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자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어여쁜 처녀가 다소곳이 맞아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총각은 집주인에게 황소를 부탁했습니다. 영감님,
제 황소를 잘 맡아 주십시오. 이튿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소인 줄 알고 하인들이 글쎄 자네 황소를 잡고 말았지 뭔가. 그럼 잡은 황소라도 돌려주십시오. 그게 말일세. 우리 딸이 벌써 고깃국을 끓여버렸다네. 대신 우리 소라도 가져가게나. 절대 안 됩니다. 제 소로 국을 끓인 따님을 주십시오. 집주인은 펄펄 뛰었습니다. 영감님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저 혼자 가고 못 마치면 따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영감님은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당나귀가 되고 당나귀가 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어찌 그럴 수 있나? 영감님은 좁쌀 한 톨로 소를 얻게 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 총각이라면 사위 삼을만 하다고 여겼습니다. 봄이 되자 길 떠났던 총각은 어여쁜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총각이 좁쌀 한 톨로 장가를 가는 날 마을에서는 떠들썩하게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멍청한 도깨비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사람. 옛날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파는 근근히 살아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돈 성냥을 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인제 오십니까? 도깨비를 만나서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어서 태연한 척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고 돈 있으면 성냥만 빌려주십시오. 나무 한 짐 팔아야 성냥 받는데 이 도깨비가 어떻게 주머니에 성냥이 들어있는 걸 알고 그걸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갖다 드릴 테니 좀 빌려주십시오. 내일 저녁에 꼭 갖다 줄 테냐? 그럼요. 그래서 돈 성냥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돈 갚으러 오나 보자고 앉아 있으니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정말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놈이 또 돈 빌리러 왔나 하고서 왜 그러느냐 했지요. 이 도깨비가 글쎄 또 돈 성냥을 떡 내밀면서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그저께 빌린 돈은 어제 갚지 않았느냐 하니 이 도깨비가 이 영감님도 참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돈을 놓고 갔습니다. 도깨비가 원래 뭘 빌려 쓰고 갚은 걸 잘 잊어버렸지요. 자기가 빌린 건 안 잊어버리는데 갚은 건 갚을 때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찾아와서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서 돈 가지고 왔습니다. 했습니다. 영감님은 이제 귀찮아서 그래 거기 두고 가거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찾아와서 또 그 다음 날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으니 돈이 점점 모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논을 사고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날마다 저녁마다 도깨비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도깨비가 돈을 갖다 준 것이지요. 그런데 영감님이 돌아가신 뒤에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와 보니 돈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심술을 부렸습니다. 영감의 논에다가 자갈을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심술을 부려서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말이지요. 영감님 아들이 농사를 짓는데 생각해보니 이러다가 논이 자갈밭이 될 판이었습니다. 이놈의 도깨비 어떻게 심술을 막나 생각하다가 하루는 어둑어둑할 때쯤 도깨비가 또 자갈을 집어넣으려고 슬금슬금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농사 잘 되겠다. 만약 개똥을 주워 놓았으면 농사를 영영 못 짓게 될 게 뻔한데 누가 고맙게도 자갈을 주워 넣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날에 논에 가보니 논에 자갈이 하나도 없고 그 대신 개똥이 수북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자갈을 넣으면 농사가 잘 된다니까 그 심술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갈을 싹 드러내놓고 안 된다는 개똥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삼성혈 이야기. 먼 옛날 세상이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남해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커다란 섬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 섬이 바로 제주도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라산 북쪽에서 화산이 터지는 듯 소리가 들리더니 3명의 신인이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지의 이름은 어질다는 뜻의 양을 나이고 둘째는 높다는 뜻의 고을 나이고 셋째는 밝다는 뜻의 불나였습니다. 이 세 신인이 솟아나온 자리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는데 아무리 비바람을 치고 홍수가 나도 이 구덩이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세 신인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여 그 동물의 고기는 먹고 가죽으로는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매일 사냥이나 하면서 지내야 하다니 따분하고 쓸쓸해. 맞아, 장가 들고 아기를 낳아 알콩달콩 살고 싶지만 어디 색식감이 있어야지. 새 신인이 이런 한탄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바닷가를 뛰어다니던 그들의 눈에 이상한 물건이 띄었습니다. 파도에 실려 떠내려온 커다란 나무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아름다운 세 여자와 한 남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아지 3쌍과 망아지 3쌍,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의 씨앗이 담긴 자루도 들어있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새 처녀와 붉은 옷을 입은 남자는 새 신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해바다 건너에 있는 섬나라 임금님의 사자이고 이분들은 임금님의 새 따님입니다. 저희 임금님께서는 새 공주님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새 신인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새 신인께서는 부디 새 공주님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신부감을 찾고 있던 새 신인에게는 그야말로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리따운 공주님들을 보내주신 당신 나라의 임금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구려. 그리고 새 공주에게 다가가서 각각 한 사람씩 손을 잡았습니다. 사신은 기쁜 얼굴로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훌쩍 몸을 솟구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새 신인은 새 공주와 각각 혼례식을 치르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 다음 들판으로 나가 활쏘기를 해서 각자 살 영토를 정했습니다. 새 신인은 곡식에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도 여럿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흘러 인구가 늘어나자 각자의 나라를 세워 훌륭히 다스렸습니다. 이 세 신인이 바로 양씨, 고씨, 부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신인이 솟아나온 구덩이를 삼성혈이라 하여 지금도 후손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해서 구비라고도 하지요. 이야기를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의 이야기라서 거짓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슬기와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